안녕하십니까, 이영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저한테 11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 법인 결산 강의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결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렸죠. 2월 초중순경에 2018년도 12월 연말과 2019년도에 2월 달까지 개정된 세법 중에서 2018년도 사업문제 소급 적용되는 법인세 사항을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위주로 제가 따로 강의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한 30분 동안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강의 제공하는 겁니다. 이 강의는 결산 강의 들으신 분에 대한 무료 제공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강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에 12월 24일과 12월 30일 통해서 세법 법률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월 12일 날에 이제 국세법에 대한 시행령들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양식도 개정이 될 겁니다. 이따가도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3월 초순경에 그 시행규칙 양식 중에서 2018년도 적용되는 사항을 따로 또 강의를 해드리고 약속드렸습니다. 그것도 따로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3월 초순에 다시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이 2월 18일 2019년 2월 18일 현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중에서 2018년도에 소급되는 사항을 강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는 여러분들이 따로 PDF 파일에 올려가지고 약 9페이지 되는 자료를 갖다가 드릴 테니까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보고 저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2018년 연말과 2019년 연천 개정세법 중에서 2018년도 적용사항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인데 결산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기부금이 우리가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이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초과액은 종년도는 5년간 2월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월 공제 기간이 10년을 바뀌었는데 적용 시기가 2019년도 1월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데, 그러면 언제 지출분이냐라고 생각되는데, 지출분이 부칙이 보면 2013 사업년도 이후 지출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요거 기부금의 2월 공제 기간이 2013년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니까요. 사실은 여기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법인세 신고가 2018년도 사업년도이잖아요. 기부금이 우리 법인 결산 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2013년도에 발생한 기부금은 자, 공제기간이 14, 15, 16, 17, 18이 원래 5년차 맞죠? 그 다음에 2014, 2015, 2016, 2017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단기에 공제가 돼. 그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뭐 일어나잖아. 5년 똑같이. 근데 내년도 가면 2019년도에 가면 어떡하죠? 공제 예상이 이제 6년이 되겠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이 되겠죠. 그래서 2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효과는 앞으로 5년간 걸쳐서 일어나겠죠. 올해가 5년 차, 2016이 6년 기간, 2017이 2020년도가 7년 기간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 줄 만한 그런 소급적용분은 아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지정기부의 한도가 확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법정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2월 교수금 뺀 금액이 50%가 한도가 되고, 지정기부금은 그 소득에다가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회사가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한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금액의 몇 프로죠? 20%가 됩니다. 한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회사 사회적 기업이 뭐냐면 그 교재 프린트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 2조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기출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찾아보시고 한도가 20%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10% 그대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뭐 이것도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국제학교가 이제 법정기부금에 들어갔습니다. 뭐 여기에 지출하는 법인들이 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하고, 다음 강목의 기간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출한 기부금이 사립학교하고 평생교육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자유교육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 운영하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외국기관에다 추가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이죠. 제주도에 설치한 국제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금으로서 이렇게 늘어났다. 뭐 큰 의미는 없겠네요. 적용 시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도 1월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니까 소급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위기 지역에 창업하느라 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와 18년도에 걸쳐서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불행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라북도 궁산시에 있는 GM 공장이 문 닫았고요. 그 다음에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조선업이 불황을 많이 나탔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정부에서 고시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시했는데, 우선은 그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재 3쪽에 보시면 하단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보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달에 군산시가 고시가 됐고요. 지정기간은 2019년도 4월 4일까지입니다. 5월 29일에 울산광역시 동구나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하고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과 해남군이 5월 29일 날 고시되어서 2019년도 5월 28일까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해서 역시 이제 4월 5일자로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가 고시가 됐고요. 5월 4일에 목포시하고 영암군이 고시가 되었어요. 자, 이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이쪽에 가셔가지고 이게 신설된 내용이죠. 고용이나 산업위기 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은 세액 감면입니다.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지역의 기업을 창업하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창업했다고 치면요, 지역은 그거고요. 대상은 지정기간 내에 창업 사업장 신설한 기업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은 1년이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년간의 이제 감면해 줍니다.
고기간이 지정기간 내죠.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업종에 31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연결되어 있어요. 뭐 주로 제조라든지 건설업 등이 해당되겠죠. 감면율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로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감면합니다. 창업연도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한 사업로부터 5년간 감면해 있죠. 감면의 한도는 중소기업은 한도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누계액의 50%에다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청년근로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고요. 최저한선은 적용되고 적용시간은 2021년도까지 적용받습니다. 이때 이제 투자 누계액은 이제 3쪽 보시면요. 감면받은 해당 사업들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합계율입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은 보시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과 건설적인 자산과 무형 고정 자산이 됩니다. 요거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요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한도 없고요. 상시근로자나 청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인데 이 내국인은 거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나 임원이나 최대 주주는 항상 상시근로자에 제외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중에서 나이가 15세에서 29세 이하인데 병력 의무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얘기 29세 이하죠. 만약에 이제 31세 됐는데 병력을 2년 했다가 하면 29세 이하가 되겠죠. 이러한 상시근로자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요,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에다 개월수로 나눈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결산 강의 들으신 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 상시근로자 수는 에버러지 개념이죠. 2018에 여기 이제 상시근로자가 되든 청년근로자가 되든 방법 어떻게 하죠? 12분의 1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나 청년근로자, 물론 계산 방식은 다르겠지만 청년과 상시는 별도니까요. 2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와 청년근로자, 뭐 3월 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2월 말까지의 상시근로자나 청년근로자, 요건 것이 이제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정의는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전기, 수도 사업과 건설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공제받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때는 세금을 갖다 다시 추징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은 올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산업위기 대응 지역이나 고용위기 지역에 과연 이제 창업한 법인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큰 각오 아닌 이상 잘 안 되겠죠. 자, 4쪽에 요 법의 적용 시기는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에 창업하는 기업이 2018년도에 위기지역에 고시했죠. 그때 창업한 법인이 2019년 이후에 신고한 부분 등에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요 위기지역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은 뭐냐면 중소나 중견기업의 투자세 정기간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투자세 공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중소나 중견기업의 투자세 공제가 2018년도에 끝나는데 이건 2021년도 연장하는 건 당연하고요. 투자금액인데 추가가 뭐냐면 위기지역 지정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하면요.
그러니까 위기 지역 지정일부터 종료일까지 투자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주가 종전에 1%에서 3%가 아니고 이제 7% 받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5% 받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은 아까 강의 드렸던 그 내용이 고용위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투자할 범인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시기와 적용年은 2018년도 이후에 위기지역 지정에 속하는 사업부분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참 이것도 뭐 요즘에 시를 역행하긴 하지만 가속상각, 즉 다시 말하면 내용연수를 단축해서 가속상각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송금사립의 특례예요. 지원 내용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이 적용됩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수를 갖다가 단축합니다. 세법에 정한 기준연수인데 그 대상 자산은 중소와 중견기업은 일반 사업용 자산이고요.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인데 범위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취득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30일인데 요즘에 뭐 투자를 별로 많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지금 이 현실성이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만약에 10년인 것 같으면 최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속상각입니다. 자, 그럼 5쪽에 보시면 적용 시기와 적용 예가 2018년도에 7월 이후에 투자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4번 매우 중요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첫 번째가 이제 납부나 환급 불성실 가산세나 원증수 부하산세 적용할 때 우리 가산세율이 전부 다 0.03%가 이러면 0.03% 하니까 개념이 잘 안 도시는 것 같아요. 0.03%가 우리가 뭐죠? 만분의 3이죠. 그럼 0.025%는 만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율이 우리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환급불성실 가산세, 원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전부 다 만분의 3이었는데 만분의 2로 2.5 줄였는데 적용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줄긴 줄였죠. 일형 시행일, 이제 요거는 국세기본법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산세는 국기법에 대한 내용이 전세법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2월 10일 이후 신고 부과한부터 적용되는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월 10일까지는 종전이자를 정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를 2018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1월 25일 날에 대해서 뭐죠? 신고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놈을 다시 뭐죠? 예를 들어서 19년도 2월 예를 들어서 26일 날 수정 신고했다고 칩니다. 이럴 때 이제 가산세 적용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1월 26일 날 신고일 다음 날부터 2월 10일까지는 적용률이 가산세율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말씀 올리고 있어요. 만분의 3이고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는 만분의 2.5를 정한다는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상정세 모든 세법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바뀐 내용이죠. 그다음 반갈로 2번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세무회계 사무실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부동산 이임대가 주업인 회사 중에서 이 성실 신고 대상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무자들은 이거 별 관계 없는 건데요. 이 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법인세 신고를 한 달 연장해서 4월 말까지 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신고 안 하게 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5% 가산세가 붙는데 이 법인세 산출세액 하게 되면 우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 법인세를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걸 갖다 명확히 해서 이제 법인세 산출세액은 각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뭐 크게 중요치는 않죠.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19년도 1월 이후 신고한 부부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쪽 보실까요? 자,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도 가산세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연구개발준비금의 미사용에 따른 이자 추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 추징, 그리고 투자세 공제받은 자산의 2년 이내 매각 시 이자 추징, 이걸 전부 다 만분의 3이 여기다 먼저 만분의 2.5로 받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위에 앞에 이제 설명되어 있던 국기법상에 요 납부부성질 가산자는 신고 납부에 대한 규정이 요는 이 자체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분 사후관리에 따른 가산세율이 만분의 2.5로 줄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신고 납부분이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2월 11일까지는 종전의 이자를 만분의 2.5를 정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여기 설명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6년도에 투자세 공제를 받고 2년 이내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세금을 추징당하죠. 추징이 아니라 추가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추가 납부한 본세에다가 이 이자 상당 가산액이 2016년도 신고분이니까 2017년 3월 달부터 이번에 추가 납부한 것이 납부하면 2012년도 11월까지, 2월 10일까지는 만분의 3이 되고 그 이후로는 만분의 2.5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큰 오버는 뭐죠? 연결법인 간의 처분 손실의 공제기간에 합리화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별로 여러분들 연결법인세에 해당되는 법이 많지 않은데 연결모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 합병한 경우에 5년 이내에 발생한 합병 전의 보유자산의 처분 손실에 대해서 공제기간을 갖다가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해서 각자 계산합니다. 이때 공제 제한 처분 손실의 범위는 자산 처분의 시가에다 장부가액인데 바뀐 내용이 뭐냐면 합병 후에 시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제외하도록함으로써 합병 시 시가에다가 장부가액을 빼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도 2019년도 1월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니까 소급정되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중에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DC형 연금보험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R&D 세액공제할 때 연구원들에 대해서 DC형의 연금 가입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차변에 퇴직급여 숫자는 임입니다. 대변에 보통여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저한테 결산 강의 들으신 분이 제가 강조한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에서는요,
2017년도 5월 30, 요거는 이제 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2018년도 6월 4일 날이라든지 8월 달, 10월 달에 조세 심판원회죠. 판례입니다. 우리 여기 교재에 보시면 그 하단에 개정 이후에 조심 2018서 1616에서 2018 6월 4일에 판례가 있죠. 이 판례에는 여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법원의 판례하고 조세 심판의 판례가 충돌이 되죠. 이걸 반영해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별표를 바꾼 겁니다. 그럼 요거의 적용 시기는 지금 애매해요. 물론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9년도부터 이후 발생부터 해당이 되죠. 근데 과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원래 2018년도 분하고 2019년도 분은 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2018년도 발생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 이게 퀘션입니다. 두 개가 지금 충돌이 된단 말이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세청에서 요건에 대해서 일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R&D 세액공제 받는 것 중에서 DC형 연금 가입액은 나중에 추징이 올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어가지고 행정소송 가서 대법원에 가까지 가면 이길지 모르겠죠. 근데 그 절차가 이제 과정이 복잡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건 2018년도 분을 신고하시던지요. 2017년 이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개정세법 중에서 소급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판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R&D 세액 공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요. 그 밑에 보시면 R&D 세액 공제에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해서 조세 심판례 2018 서 1626, 2018년 6일 등 다수의 심판례를 반영한 거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뭐냐면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요. 연결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결법인은 그 개별 기업의 그 기업 소득 3천억 초과분은 과세상에 제외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이 사항에 나오는데 이거죠. 잠시 여러분 요거 금방 못 적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적어본다면 기업 소득은 A 방식이 있고 B 방식이 있어요. 기업 소득이. 여기 이제 미완료 소득을 구하는데 A 방식이 투자 포함 방식이고 B 방식이 투자 제외 방식이거든요.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이제 기업 소득에다가 65%를 곱하고 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15% 곱하고 빼기를 얘는 이제 투자액을 빼고 임금 증가액이나 기타 상생협력기금 이런 거 뺍니다. 별 중요치는 않아요. 여기는 투자액을 빼지 않고 임금 증가액과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이 이제 뭐냐면 요 금액이 3천억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개별 기업의 계산인데 연결법인도 똑같은 요령으로 연결 기업의 기업 소득의 합계가 역시 3천억 초과분은 과세 대상에서 뭐죠?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 집단 내의 개별 기업의 과세 대상 기업 소득은 연결 기업 전체 기업 소득 합계 곱하기 그 합계액을 개별 연결 기업의 소득으로 안분할 상황이죠. 이때 연결 법인의 전체의 기업 소득 합계는 3천억 초과하고요. 개별 연결 기업의 기업 소득 계산할 때 음수일 때는 제로로 봐서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소급 적용에서 2월 10일 이후에 2019년 2월 신고 분부 때 소급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갈로 2번에 8쪽입니다. 기업소득 계산 시 이건 수협만 해당합니다. 수협의 공적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 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이 뺀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여기다 기업소득 계산을 뺀다. 이건 뭐 수협만 해당되니까 참고를 하세요. 물론 이제 이 강의 듣는 분이 수협도 계시겠지만요. 소업종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제한테 법인결산 강의 들은 분들 제가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 책에는 제 책이 9월달 2019년도 18년도 9월달 책 썼기 때문에 그걸 반영 못했지만 고용증대세 공제 직원 한 사람을 더 뽑으면 세액공제가 이제 뭐냐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가 추가가 됐어요. 자, 밑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보시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7년도까지 일몰이 됐고요. 없어지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일정 금액 공제하는데 박스에 보시면 먼저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에 근무시키면 본사가 수도권의 뜻이 아닙니다. 직원을 뽑아서 수도권 내에 증가하게 되면 1,100이고 지방에서 증가하면 1,200이고 중견기업 800, 대기업 400이고요.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이외 근로자는 700 그리고 770, 450이 됩니다. 밑에 거 이제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이 100만 원씩 더 추가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상시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요. 지원 기간은 뭐죠? 대기업은 2년이고 중소중견은 3년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준다는 얘기죠. 자, 사실 이거 지워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자, 에버러지 2018 상시 근로자가 있고 에버러지 2017 상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에버러지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2018이 있고 에버러지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가 2017이 있는데 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제 100명이고 작년도가 90명인 것 같아요. 10명 늘어났잖아요. 청년 장애인 근로자가 여기가 70명인데 64명이라고 치죠. 그럼 여기 빼면 얼마죠? 6명이 증가했고 전체 10명 중에서 기타 상시 근로자는 10명에서 6명 빼면 4명이 되겠죠.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단기의 세액공제는 청년 근로 6명에 대해서는 얼마냐면 업종에 따라 다르죠. 중소기업은 1,100도 있고 1,200도 있고 중견기업은 800이 있고 대기업은 400이 있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700이 있고 770이 있고 중견기업은 450이 세액공제를 곱하겠죠. 이렇게 했죠. 근데 다음에 어떻게 하죠? 2019년도에 있어가지고 자, 요 상시 근로자하고 청년 근로자 인원수가 줄지만 않고 이제 여기 늘어나기만 하게 되면 같거나 동일한 것 같으면 이걸 한 번 더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이걸 2018년도에 이렇게 세액 공제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물론 2019년도 늘어난 일은 다시 공제하지만 요거에 한 번 더 2019년도에 와서 2018년도 분에 대해서 똑같이 요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똑같은 위에가 똑같은 방법 한 번 더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제 앵콜 로드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소와 중견기업 또 한 번 더 해준다는 얘기죠. 2020년도에 가가지고 근로자 수가 줄지만 않는다면요. 에버러지 2020년도의 상시 근로자와 에버러지 2020년도의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가 줄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또 2018년도 분에 대해서 똑같이 공제해준다. 물론 이거 2019년도 늘어난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05명이 됐고 여기가 74명이 됐다면 또 4명에 대해서 공제 더하고 1명은 또 더해준단 말이죠. 그거는 또다시 계산합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2019년도 어떻게 하죠? 요 금액에 대해서
2019 요 4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에 대해 또 공지해서 2020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은 2019년도는 내년에 고민하자고요. 일단은 원래 이렇게 공지받고 근로자 수가 줄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대기업은 2019년도에 한 번 더, 중소와 중견은 또 한 번 더 해주겠다. 이게 고용정대 세액공제 데드라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페이지 보시면 이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니까 요거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각종 투자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됩니다. 적용기간이 2021년이고 요거는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018년도 신고하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신고분부터 되니까요. 2019년도 1월 신고분부 되니까 소급 적용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고용정대 세액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이거는 뭐 공동비용이 안분해 있어서 다른 것은 뭐 직전 연도의 매출액 비준인데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만큼은 해당 연도 개시일의 기업액 인상의 자본학계로 종료일이 아니고 개시일의 자본학계로 안분 계산할 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행규칙인데 2019년도 3월달 이후 신고부터 여기도 뭐죠? 소액업종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개정세법의 소급된 대상을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것만 체크해드리면 자 마지막입니다. 이 기부금 2월 공제가 몇 년을 바뀌었다? 10년을 바뀌었어요. 5년에서. 몇 년도 발생부부터? 2013년도 발생부부터. 그럼 두 번째 가산세가 2012년도 2월 10일 이후 부가분부터 납부한 부부터 만분의 2.5로 바뀌었다. 그전 이전 거는 만분의 2.3이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면분 추가 납부세도 똑같이 만분의 3이 만분의 2.5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용 R&D 세액공제에 있어서 연구원들 DC형 연금이 빠졌다는 거죠. 이거는 2019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이 내용은 과거도 그 심판례 때문에 다툼이 이어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뭐죠? 고용정대 세액공제가 다시 정리하면 청년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가 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수도권은 1,100, 수도권 밖은 1,200, 중견기업 800, 대기업 400, 기타 상시 근로자는 770만 원, 450만 원인데 고용이 줄어들지만 않는 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고용이 줄지만 않는다면 당해연도는 받고 대기업은 1년 더, 중소와 중견은 3년간 세액 공제하는 걸 받겠다는 것이 이 개정세법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개정세법 강의 들으시고 이번에 이제 오늘이 2019년도 2월 18일인데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 합법적인 태도 내에서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공지 말씀드릴 것은 3월 초순경에 날짜는 제가 못 박을 수는 없고요. 그 시행규칙 양식 중에서 2018년도에 소급 적용되는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역시 한 1시간 정도 전후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 연말과 2019년도 2월 말까지 개정세법 중에서 소급되는 사항을 갖다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렸으니까 업무에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